아무도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품고 살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람은 오래 버티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곤 하지요. 강미정은 결혼한 지 12해가 되었고 시어머니 김정옥과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은 영업직으로 매일 늦게 들어왔고 아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지요. 겉모습은 평범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하루하루의 뒤안길에는 서로에게 말하지 못한 말, 마음속에서 돌처럼 굳은 오해가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정옥은 늘 말했습니다. 살림은 소리 없이 하는 거라고, 밥상은 매일 같아 보여도 손맛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야 한다고요. 그런데 그 말은 미정의 귀에 잔소리로만 들렸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늦게까지 핸드폰을 들여다보니? 반찬은 왜 이 모양이니? 애 숙제는 보았니? 같은 문장들이 하루의 끝마다 박혀 들어왔기 때문이지요. 미정은 몇 번이나 참았습니다.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더 커질까봐, 또 말해봐야 소용이 없을까봐요. 참는 쪽이 더 현명하다고 배웠고, 조용히 넘어가는 쪽이 집안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오래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작은 사건 하나가 도화선이 됩니다. 토요일 오전이었고 정옥은 장을 봐 오겠다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미정은 그 틈에 거실 바닥을 닦고 아이 방을 정리하고 빨래를 개다가 시어머니 방의 창문을 잠깐 열어주려 문을 열었지요. 그 방은 늘 정갈했습니다. 그런데 창가 작은 서랍 손잡이가 삐져나와 있는 걸 보고 무심코 밀어넣으려다 서랍이 더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미정은 손잡이를 잡아당겼고 서랍 깊은 곳에서 누렇게 바랜 봉투가 하나 튀어나왔습니다. 봉투에는 오래된 도장 자국이 남아 있었고 모서리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토지대장 등본 같은 단어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눈에 또렷이 들어온 이름 한 줄, 수취인 김정옥.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용이 무엇이든 이건 자신이 모르는 어떤 돈과 관련된 물건일 가능성이 다분했습니다. 미정은 봉투를 열까 말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창문에서 들어온 바람이 서류 가장자리를 넘겼고 그때 작은 흰 메모지가 또르르 떨어졌습니다. 메모지에는 낯익은 글씨가 있었지요. 정옥 씨, 약속대로 이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요. 특히 며느리에게는. 서늘했습니다. 특히 며느리에게는 이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미정은 그 자리에서 다리를 굽히고 메모를 다시 집어 올렸습니다. 눈이 떨렸고 손끝이 얼었습니다. 잠깐 상상했습니다. 숨겨진 땅, 숨겨진 보증금, 숨겨진 계좌. 그리고 자신이 모르는 사이 정해진 목, 배제된 자리. 내가 이 집에서 뭘로 보였을까? 그날 저녁 정옥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반찬 두어 가지를 더 내오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번 달 회사는 어때? 실적은 올라가니?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미정은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문득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말하려 했지만 그 자리에선 차마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바발이 목에 걸릴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고 아이가 잠든 뒤 미정은 남편에게 결국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방에 봉투 하나가 있더라. 남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봉투? 토지대장, 임대차 보증금, 그런 서류가 들어있고 특히 며느리에게는 말하지 말라는 메모가 있었어.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왜 열어봤어? 그 말은 미정의 가슴을 또 한 번 콕 찔렀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늘 같은 방향으로만 흘렀지요. 그건 엄마 일이고 내가 알아서 할게. 미정은 웃으려다 그만뒀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라는 말이 이 집에서는 언제나 너는 빠져 있어라는 뜻으로 들렸으니까요.
다음 날 정옥은 마치 모든 걸 아는 사람처럼 조용히 미정을 불렀습니다. 내 방에 들어왔니? 질문이었지만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미정은 숨을 고르고 정면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창문을 열다가 서랍이 봉투가 보였어. 정옥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건 내 일이다. 내가 알 필요 없다. 그것으로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부엌의 수증기조차 무첨가한 소금처럼 작고 도마 위 칼질 소리 낱낱이 신경을 긁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로 보이지 않는 벽이 자라났습니다. 며칠 뒤 집안 친척 몇몇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고모와 작은아버지, 사촌 몇이 와서 점심을 먹고 어른들끼리 차를 마시며 옛 이야기를 풀어놓던 시간이었지요. 말이 온다 보면 늘 돈 이야기가 끝자락에 들러붙습니다. 요즘 부동산은 모르겠어. 그래도 땅이 최고지. 언니네는 옛날에 시댁 쪽으로 받은 데가 있다면서 누군가 무심히 던졌는데 정옥은 컵을 잡은 손의 각도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자.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더 큰 호기심을 불러왔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웃으며 말을 붙였습니다. 에이, 식구끼리 뭘. 조카도 크고 이제는 다 말해도 되지. 유언 같은 거 미리 해두면 서로 편하지. 유언이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순간 거실 공기가 뚝 내려앉았습니다. 누구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한 주제가 탁자 위에 올라왔기 때문이지요. 미정은 조용히 컵 받침을 손가락으로 밀었다가 다시 당겼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누군가의 체면을 구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파하며 작은아버지가 문 앞에서 슬쩍 귀띔하듯 말했습니다. 미정 씨, 집안일은 집안일이지만 혹시라도 어른 유언장 관련해서는 서류를 정확히 해두라고 해. 괜한 오해 생기면 평생 못 푼다. 그 말은 오랫동안 울림처럼 남았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오래된 가족 앨범을 펼쳤습니다. 시아버지가 생전 웃는 얼굴로 서 있는 사진, 아이가 돌 무렵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떡을 쥐고 있던 사진, 그리고 남편이 군대 가던 날 마당에서 찍은 사진들. 사진 속 정옥은 지금보다 부드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살짝 핀도 맞지 않은 옛 카메라의 흔들림 속에서 두 주름 사이로 미소가 놓여 있었지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얼굴로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미정은 단정하게 결심했습니다. 파헤치듯 묻지 않되 모른 척 외면하지도 않기로. 다만 모든 것을 기록하고 필요한 때 말하자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작은 보이스 레코더였습니다. 부엌 선반 뒤쪽, 전화기 옆 트레이 아래, 그리고 거실 화분 옆. 누구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이 흔들리지 않으려는 방편이었습니다. 사람이 말로 주고받은 오해는 그때그때 더해지고 빼지며 모양이 변합니다. 기록은 그 왜곡을 조금 덜어줍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비 오는 오후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의 휴대전화로 알 수 없는 번호가 여러 번 걸려왔고 남편은 퇴근 후 집에 들어오자마자 종종 걸음으로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미정은 문 밖에서 기다렸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남편은 한참 말이 없더니 결국 털어놓았습니다. 예전에 보증을 선 적이 있어. 회사 선배가 급하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됐나 봐. 금액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남편은 숨이 차듯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다. 내일 안으로 일부라도.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리고 정옥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비가 오려니 이런 일도 오는구나. 정옥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지요. 이건 내 아버지가 남긴 것도 내가 모은 것도 아니다. 다만 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나한테 부탁하더라. 혹시라도 내가 아닌 집안의 다른 아이가 급하면 도와주라고. 그래서 이름을 걸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둔 거다. 말뜻이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얼굴을 굳히고 물었습니다. 다른 아이라니요? 정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인지는 묻지 마라. 묻는다고 말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말은 또 다른 오해를 부르는 문장이었습니다. 미정은 서랍에서 보았던 메모의 문장, 특히 며느리에게는 이라는 대목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서늘함이 현재의 서늘함과 포개졌지요. 남편은 봉투를 열어보지도 못한 채 뒤돌아서고 말았습니다. 나는 안 받을게요. 그 돈 어디서 난 건지도 모르는데. 그날 밤 비는 더 세게 내렸고 천장은 두드려 맞는 소리를 냈습니다. 새벽녘 정옥은 조용히 미정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잠들었니? 미정은 불을 켰고 그 불빛에 정옥의 얼굴이 어렴풋 비쳤습니다. 짧은 침묵 끝에 정옥이 말했습니다. 내가 본 그 봉투, 내가 본 그 메모. 그건 너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오히려 너와 아이를 지키려는 마음이었다. 뜻밖의 문장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라.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사실 나는 너에게 마음을 얹을 여유가 없었다. 남편이 병을 얻었고 병원비가 컸다. 내가 가져온 혼수며 예단며 다 마음이 알지만 나는 그것들이 다 부담으로 보였다. 그러다 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에게 만약 큰 병이 오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밤마다 했다. 집안에 누군가 아프면 가진 것 없는 사람은 그때부터 빚과 서류와 전화벨 소리에 시달린다. 그래서 나는 무명의 돈을 만들고 싶었다. 이름 없이 꺼내 쓸 수 있는 돈. 그렇지 않으면 다들 채면 차리느라 못 꺼내니까. 특히 며느리에게는 말하지 말자고 쓴 메모는 너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한 말이었다. 며느리는 늘 미안해한다. 자기 몫이 아닌 돈을 쓰면 더 미안해하고 나중에 그 미안함이 또 다른 불씨가 된다. 그래서 내가 모르게 내 아이를 위해 모아둔 돈이었다. 말의 끝이 떨렸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 말 속에 다른 진실이 섞여 있는지 미정은 단번에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정옥의 눈빛이 오래 젖어 있었다는 사실 하나는 거짓이 아니겠지요. 다음 날 미정은 보이스 레코더를 꺼내 재생했습니다. 전날 저녁의 말과 숨, 간간이 끼어드는 비소리, 그리고 문장 사이사이에 긴 공백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기록은 오해를 없애주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감정의 과열을 조금 낮춰줍니다. 미정은 한숨 쉬고 레코더를 껐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예기치 않은 손님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중년 남자가 정중히 인사했고 명함에는 작은 법무법인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김정옥 여사님 댁이 맞습니까? 선친께서 생전에 맡기신 서류가 도달 기간을 넘겨 개봉 대상이 되어 가족분들께 공지드리러 왔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흰 봉투에는 시아버지의 이름, 오래된 도장, 그리고 개봉 배우자, 사망 후 10년이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둘러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편지와 유언장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의외로 담백했습니다. 내가 먼저 가면 아마 너는 오랫동안 혼자 버틸 것이다. 사람들은 내가 강하다고 말하겠지. 그러나 나는 안다. 너는 강한 척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나는 너에게 이름 없는 돈을 남긴다. 이유는 묻지 마라. 꼭 필요한 때, 꼭 필요한 사람에게 쓰면 된다.
그 돈을 쓰며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하려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특히 며느리에게는 말하지 말아라. 며느리는 늘 미안한 자리에 서 있다. 그 미안함을 더하게 하지 말아라. 모두가 말없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정옥은 손으로 눈두덩을 눌렀고 남편은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댔습니다. 미정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제야 특히 며느리에게는 이라는 문장이 처음으로 다른 결로 읽혔습니다. 누군가를 배제하려는 문장이 아니라 누군가를 보호하려는 문장이었습니다. 유언장 사본에는 소유 관계가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집은 이미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고 시골의 작은 밭은 처분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문제에 이름 없는 돈은 장부와 봉투로만 남아 별도 계좌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즉 그 돈은 법적으로 누구의 것이 아닌 가족의 비상금으로 남겨져 있었던 셈입니다. 여기서 아이러니가 다시 고개를 듭니다. 법과 정, 체면과 생존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킬 때 사람은 어느 길을 택해야 하는가. 정옥은 결심했습니다.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리고 미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돈은 내 아이의 치아 교정에도 학원비에도 쓰지 말자. 그런 건 우리가 다 같이 벌어서 하자. 대신 정말 급한 순간 내가 전화기를 쥐고 어쩔 줄 몰라 할 때 그때 이 돈을 쓰자. 나중에 누구도 미안해하지 않도록.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미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을 배제하려는 음모라 믿었던 것이 실은 자신을 죄책감에서 빼내려는 서툰 배려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한 번 방향을 바꾸면 의외로 쉽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날 밤 미정은 또 하나의 결심을 했습니다. 오해를 줄이는 다른 방식, 말하기로의 결심이었지요. 다음 주말 미정은 먼저 정옥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저 어머니 나이쯤에 저도 어머니처럼 씩씩할 수 있을까요? 단순한 문장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놀랍게도 여러 문장보다 효력이 컸습니다. 정옥은 의아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너는 이미 씩씩하다. 그 뒤로 두 사람은 조금씩 생활을 섞었습니다. 장에 같이 갔고 반찬을 하나씩 나눴고 부엌에서 칼소리를 나란히 냈습니다. 사람은 같은 방향을 볼 때 덜 다툽니다. 같은 접시를 앞에 두고 반찬을 놓아보면 말을 섞을 단어들이 자연히 자라납니다. 그러나 이야기란 늘 곧고 반듯하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잊을만 하면 새 파도가 들이치지요. 남편의 보증 문제는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돈을 일부 갚았지만 전액을 정리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때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체육 시간에 넘어져 팔을 다쳤다는 연락이었지요. 병원에서는 수술까지는 아니지만 깁스를 해야 한다고 했고 한동안 학원이며 통원 치료며 시간과 비용이 더 들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봉투를 꺼내 들었다 놓았다 했습니다. 지금이 그때일까요? 혼잣말 같았지만 정옥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 아직 아니다.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버텨보자. 진짜로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질 때, 그때 열자.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 진짜 그때가 왔습니다. 남편의 보증 채권자가 내용 증명을 보내왔고, 업무상 큰 계약이 어그러지며 월급이 지연되었고, 아이의 치료비가 한꺼번에 나갈 때였습니다. 미정은 현관 앞에서 구두를 신고 나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전화기가 진동했습니다. 은행에서, 카드사에서, 병원에서. 손끝에 감각이 없어지는 느낌이 들 때 정옥이 다가왔습니다. 그만하자. 내가 쓰자고 했던 그 돈, 이제 내가 꺼내라. 봉투를 열며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봉투에서 나온 것은 지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의 메모 몇 장, 문장 몇 줄,
그리고 선친의 글씨가 겹친 낡은 종이었습니다.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써도 때로는 미워하게 된다. 그럴 때 돈이 있으면 더 크게 미워한다. 그러나 꼭 필요한 때 쓰는 돈은 미움을 덜어준다. 그 말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해를 완전히 지우지도 못합니다. 다만 누군가의 손이 공중에서 허우적거릴 때 잡아줄 손잡이가 되어 주기는 합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아주 조금 달라졌습니다. 싸움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말다툼은 여전히 있었고 생활의 비밀은 또다시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은 서로를 겨누는 칼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는 울타리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이는 깁스를 풀고 웃는 얼굴을 되찾았고 남편은 회사에서 다른 팀으로 옮겨 새 출발을 했습니다. 보증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결국 계획표대로 조금씩 정리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해가 지고 식탁 위의 된장찌개에서 김이 오를 때 정옥이 말했습니다. 나도 사람이라서 너를 미워한 적이 있다. 내가 내 자리를 뺏어가는 것 같아서. 그런데 알고 보니 내가 내 자리를 지켜주었더라. 미정은 고개를 들어 정옥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도요. 저는 어머니가 저를 밀어내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제 죄책감을 덜어주려고 등을 돌리고 서 계셨더라고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사람 사이의 화해는 큰 약속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큰 약속은 오히려 어색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반찬 하나, 작은 메모 한 장이 오래 묵혀둔 오해를 녹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여야겠습니다. 처음 미정이 서랍에서 발견했던 메모 옆엔 아주 작게 적힌 문장 하나가 더 있었지요. 그땐 눈물을 닦느라 읽지 못했던 문장입니다. 며느리에게 말하지 말라. 그러나 며느리를 믿어라. 앞 문장과 뒷 문장은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삶은 그런 모순으로 굴러갑니다. 말하지 않는 사랑도 있고 말해야만 하는 사랑도 있습니다. 때로는 모르는 편이 서로를 살리고 때로는 아는 편이 서로를 건집니다. 우리네 집안, 우리네 하루가 늘 그러하지요. 누구나 자기 몫의 비가 오고 누구나 자기 몫의 겨울을 지나갑니다. 중요한 건 봉투 속 돈이 아니라 봉투를 두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 시선이 따뜻해지면 가난도 늦게 옵니다. 그 시선이 차가워지면 부자도 일찍 겨울을 맞습니다. 미정은 이제 종종 레코더를 꺼내지 않습니다. 기록 대신 대화를 택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다시 오해가 자랄 때가 올 겁니다. 그럴 때면 두 사람은 봉투 대신 국자를 듭니다. 된장찌개를 저으며 묻습니다. 오늘은 내가 더 힘들었니? 내가 더 힘들었니? 그리고 그 질문 하나로 하루를 겨우 건너갑니다. 그렇게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남의 눈에 평범해 보여도 안에 사는 이들에게는 그 평범함 자체가 기적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다시 말하겠습니다. 아무도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품고 살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래 버티다 보면 문을 닫을 뿐입니다. 그 문을 다시 여는 일, 그게 가족이 하는 일입니다. 이 집은 오늘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아마 한동안은 계속.